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이후 근거 없는 음모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2달째를 맞은 가운데 누가 더 고통을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총격 사건 용의자죠.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That the defendant had on his person. You can see that's a 12-gauge pump-action Mossberg shotgun. It's a .38 semi-automatic. He had at least 3 knives and all kinds of paraphernalia. So any suggestion that he wasn't there to do harm is absurd. The first count is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coun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네,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요 혐의는 뭐 제일 먼저가 이제 그 대통령 암살 미수고요. 이건 뭐 당연히 뭐 가장 무거운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총기 및 탄약을 이렇게 위반한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 주로 이렇게 옮길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폭력 범죄 중에서 이제 총기를 발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보안요원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방탄조끼에 맞아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이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이 이제 뭐 계획됐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도 했고, 뭐 호텔도 예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도 뭐 산탄총, 뭐 권총, 칼도 뭐 소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범행도 예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계획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다 합친다면 뭐 결국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저희 자체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하니까요. 아마 그게 인정이 된다면 무겁게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토마스 앨런이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그 메시지에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선언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언문이 이번 그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고, 예. 미국 내에서는 아마 더 심각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암살을 예비했던 미수범으로 이제 일단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직전에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범행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연계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사실상 내용도 보면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가 지도자, 국가급 지도자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친절한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본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겠다, 뭐 일종의 이제 본인의 그 입장으로서는 뭐 의거다,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연결해 보면 사실상 이번 범행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인이 봐도 충분히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만찬장 총격 사건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백악관 인사들의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한 언론 인터뷰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는데요. 만찬 행사 전에 이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사장에서 날카로운 말들이 오갈 테니 모두 시청해달라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중에서 날카로운 말을 뜻한 이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shots fired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 영어에서는 공격적이거나 논쟁적인 발언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문구지만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날의 총격 상황을 암시한다는 거죠.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웃음을 짓는 이 표정, 왼쪽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표정도 조작설의 근거가 됐는데 이 사진이 찍힌 이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총격 사건 브리핑을 마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도 모자랄 시점에 웃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음모론자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샐러드맨과 또 와인걸 등 급박했던 현장에서 누구보다 태연했던 참석자들의 태도까지 모두 음모론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터진 이번 총격 사건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음모론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연히 겹친 이제 거기 이제 또 어떤 그 언어적인 그 관용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샷파이어라는 것은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비판을 날렸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포구 수준의 어떤 그 날카로운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필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발전했던 이유는 이 발언이 이제 사건 직전에 일어났었고 사건 후에 일어났으면 뭐 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사건 직전에 나왔고 그리고 진짜 총성이 울렸고. 그리고 이제 우연의 일치로 이제 이걸 이제 짜집게 해보니까 이거 진짜 뭐 예견하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뭐 음모론자들이 꼭 이거 아니어도 뭐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입니다. 요즘에는 뭐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이제 그만큼 정치적인 사항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제 자기들한테 해석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총성이 울렸던 이후에 상당히 그 내부가 아수라장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태연하게 샐러드를 먹은 한 남성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리를 지켰던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Born and raised in New York. Didn't scare me at all. I didn't want to miss the show. One, I have a bad back. I couldn't get down on the floor. Okay. Two, I'm a hygiene freak. There's no way I'm putting my tux on a dirty floor. So it wasn't going to happen. I was watching the show. Didn't want to miss anything. 네. 미국이 아무리 이제 뭐 총기 소유가 허용된 나라라고 하고 총격 사건들이 뭐 간간히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총성이 울렸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굉장히 강심장이네요. 일단은 본인이 살고 봐야 될 텐데 저런 상황에서 아마 저렇게 태연하게 뭔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은 글쎄요, 연륜일까요? 뭐 이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참 하기 힘든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아마 바로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이것도 음모론의 하나로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다 음모론의 이제 그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죠. 근데 뭐 요즘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뭐 영상도 새로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세상에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가려낼 수도 없는 거고요. 아마 지금 음모론도 지금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수천 가지의 음모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다 밝혀지겠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미국이 올해가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도 참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이거 지금 보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뭐 벌써 2년 동안 세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제 또 총이 이제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점점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그건 그런 부분은 뭐 지나칠 만큼 강조를 해도 뭐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등도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AI뿐만 아니라 또 뭐 이런 학교 같은 데서도 총기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범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경호원이 많고 뭐 해도 그 사실상 100% 막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경호원 몇 명 늘렸다고 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경호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만약에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 승계가 되는 지정생존자 지정이 없었다 이런 논란도 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대통령 탄핵을 2번 겪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다가 또 탄핵을 당하면 부총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서열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으면 설령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죽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텐데 미국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서열 1, 2, 3, 4위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없으면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은 뭐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을 승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마저 없으면 하원의장이 이걸 승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이 모든 요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광복절 기념식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행사에는 국가 요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누구와 이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정생존자라는 것을 대통령이 지정을 하고 이제 그 지정생존자는 그 국가급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모처에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도 사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생존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백악관의 설명은 뭐냐면 국가 서열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서열은 정해져 있고 예. 그날 행사에는 이 중요한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서열에 의해서 설령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어떤 유고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 서열에 의해서 그 다음 지정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저 자리에 국가의 주 요인들이 한 자리에 다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지정 생존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게 요번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이란이 그 고위 그 지도층 한꺼번에 모였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은 사실은 그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스라엘부터 계속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대비도 이미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30개로 나눠놓기도 하고 바로 누가 이렇게 승계를 한다는 것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고위층이 40명이 한꺼번에 폭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의 전쟁을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이 체계가 평상시에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국가 위험 시기에 정말로 그 한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물론 저런 게 잘 돼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특히 외부로부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저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민주당 진영과 또 일부 언론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Nobody in recent years has faced more bullets and more violence than President Trump.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This hateful and constant and violent rhetoric directed at President Trump day after day after day for 11 years has helped to legitimize this violence and bring us to this dark moment. Those who constantly falsely label and slander the president as a fascist, as a threat to democracy, and compare him to Hitler to score political points are fueling this kind of violence. 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들 혹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게 그 원인이다라는 분석인데 이 분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언어의 무기화를 뭐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의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폭력적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평소에 트럼프를 뭐 파시스트니 뭐 독재자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히틀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판상을 갖게 됨으로 해서 이제 범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사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파가,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렇게 자기를 악마화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앨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민주당과 언론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 독설은 평상시에 트럼프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것도 민주당에서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기에 이제 방어죠. 예. 정치적인 그런 해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충격 사건 이후에 또 뜻밖의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ABC 방송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총격 사건 이틀 전에 멜라니아 여사가 과부가 될 거란 취지로 농담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Our First Lady Melania is here. Look at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Nobody in recent years has faced more bullets and more violence than President Trump.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Those who constantly falsely label and slander the president as a fascist, as a threat to democracy, and compare him to Hitler to score political points are fueling this kind of violence. 네. 미국 언론은 뭐 워낙에 신랄한 그 정치적 풍자도 많이 하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대통령 부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좀 공격을 하면서 방송을 하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방송 프로그램도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우리의 문화와 이제 미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우리의 시각에서 저걸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좀 보통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도 뭐 그 서로가 아주 진한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과부라는 표현은 어쨌든 누군가의 죽음을 남시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뭐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일상 언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뭐 이제 주말 부부를 하면 뭐 3대가 덕을 쌓았다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보통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좀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상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하는 농담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국가 원수를 이제 뭐 상대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멜라니아 여사가 뭐 가사노동에 시달릴 사람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하필이면 또 이 발언 이틀 뒤에 그러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권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계엄이 있고 이제 이런 내란 사건이 사실 이제 정치적인 혐오 때문에 벌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총과 칼로 풀려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사실 이제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집권 이후로, 트럼프 일기 이후로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삭막해지고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미국은 뭐 보통 이제 상원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당의 소속보다는 상원이라고 하는 의회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요. 뭐 앞서도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반대파들을 향해서 뭐 마르크스주의자니 뭐 사회주의자니 뭐 급진 좌파, 심지어는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슬리피죠 이러면서
뭐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난을 하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이날 이제 언론인들과 행사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인들이 그 백악관에서 뭐 질문하면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망해가는 예. 뭐 신문이다, 뭐 뉴욕 타임스 뭐 그런 신문 누가 지금도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자들에게 대놓고, 멍청이라고 전화해요. 예, 대놓고 이 언론인들을 비난하고 이런 게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사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조장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대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 정치의 이런 그 거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번 총격 사건이 낳고 있는 여러 말과 논란들은 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중동 사태 좀 정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지금 딱 2달째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이 2달의 과정,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도 출연하시면서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2달의 과정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 전쟁이 처음 일어날 때 그쪽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이 뭐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제 핵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오만이 중심으로 해서 중계를 했는데 이때 그 오만의 평가는 아주 괜찮은 이 진도가 있었다. 그래갖고 협상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와중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전쟁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내고 나갈 출구 전략은 있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예상했던 것은 결국 이 미국과 이란 양측 다 승자는 없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의 공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호르무즈나 뭐 이런 것들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미국과 이란은 양측 다 누가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손해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네. 진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다른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뒤에서 웃고 앉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피해자고, 그 와중에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뒤에서 뒷짐 보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이 이제 등장할 그 타이밍만 지금 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뭐 핵 협상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었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새로운 카드가 이건 그냥 계속 위협만 했었지 실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으로서도 새롭게 지금 깨달은 것이 이걸 해고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지렛대로서 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란은 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알리 하메네이가 파트와라고 하는 것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내려는 법적 해석이거든요. 이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핵무기를 제조하고 하는 것은 이슬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기까지는 안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농축을 했냐면 언제든지 무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리고선 이것이 우리는 이제 민간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IAEA나 이런 데서는 민간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고농축이다. 민간용으로 쓰는 건 핵실험으로 연구용으로 쓰는 것도 20%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의료용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가졌던 것은 바로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비 위해서 그때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거 아니어도 보니까 호르무즈가 더 유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지금은 미국이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핵 농축한 걸 반출하는 데 신경을 쓰지만 실제 협상하고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아마 이 호르무즈가 해결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계속적으로 초반부터 뭘 선언하고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것은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 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 통제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뭐 타협은 하겠지만 그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란 쪽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새로 한 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봉쇄를 풀고 그다음에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미국의 핵 그 레드라인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그 완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 문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예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맺었던 그 핵 합의보다는 나은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핵 문제는 그 아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어느 정도 그 핵에 관한 한 양보할 자세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완전한 농축 중단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1% 3% 정도는 농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거는 이미 그 전쟁 전에 있었던 오만과의 중재 때 이미 나온 소리였었거든요. 거기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핵 합의는 이미 수십 년간 이게 논의를 했었고 오바마 때 맺은 것도 10년 이상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드가 나올 거라는 건 서로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해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새롭게 지금 주변국을 자꾸 돌아다니는 것은 그 몇 가지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 협상의 판을 좀 다각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1대1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들한테 이제 불리하니까 그것을 좀 더 이 프레임을 전환해서 그 주변국들 플러스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이제 판이 커지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러시아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미국한테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니네들이 아무리 호르무즈를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받을 때가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호르무즈 카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아랍국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제 고립을 탈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호르무즈가 우리 주변국들한테 공동의 이익이 된다. 우리 단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안보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걸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점점 급해지겠죠. 예.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자면 지금 해협 그 해안 봉쇄선을 뚫고 이란 유조선 두 척이 아시아로 향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뚫린 셈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뚫린 셈이고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봉쇄선이 뚫린 것이 미국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것을 물론 이제 전쟁 중에 휴전 중에 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제 전황과 연결시어서 해석하는 것은 뭐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선박 한두 척이 지나가고 하는 것은 뭐 그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사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전쟁의 어떤 승패나 이런 그 양상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협상 중에 있는 이란을 이제 미국이 공격하면서 이란 영토에 있는 전략 시설들이 다 초토화돼 있고 이란의 지도부들이 다 이제 제거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원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는 반미를 기치로 해서 세워진 국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멀쩡한 JCPOA를 파기시키고 본인이 또 협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일지단결해서 미국을 비난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동맹국들도 다 등을 돌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 이란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뭐가 문제냐? 여기서 휴전 협정을 하러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했는데 그 원수 국가에게 무릎
끓는 모습으로 휴전이나 종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혁명수비대의 신정국가 이것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 미국은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해서 전쟁을 했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정치적인 책임이 다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뭔가 승전으로 해서 11월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재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휴전을 하고 종전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더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절박함이 양쪽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 이게 패배의 모습으로 사인이 되느냐 승리의 모습으로 사인이 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막판까지 레버리지로 쓰려고 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해서 역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란이 우리가 협상을 하고 싶고 종전협정에 사인하고 싶어도 강경파가 지금 너희들 역봉쇄 때문에 명분을 못 찾고 있다. 그래 명분을 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판은 깨긴 싫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봉쇄는 자존심 때문에 안 풀고 있지만 지금 한두 척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란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여기서 제지를 하게 되면 이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이란이 분열돼 있고 강원파 때문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 알고 있거든요. 협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또 뭐 이게 그 미국 본인이 이제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진 않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싶진 않다. 예. 그런 모습을 슬쩍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예.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마음만큼은 똑같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 이뤄진 방문이라서 관심이 더 높았는데요. 찰스 3세의 백악관 도착 당시 예기치 않은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찰스 국왕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먼저 손을 내미는 듯 하더니 찰스 3세의 손을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자 찰스 3세는 예상했다는 듯이 곧바로 잡은 손을 다시 자신의 쪽으로 당깁니다. 8초 동안 이어진 이 악수 장면을 보고 영국 가디언즈는 악수 신경전이 벌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 2달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돕지 않는 영국을 향해 날선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찰스 3세만은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악수 신경전이 있긴 했지만 찰스 국왕을 위한 극진한 예우도 이어졌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내외가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백악관 안에서 관리하는 목재 벌통입니다. 멜라니아는 원래 있던 벌통 2개, 이번에 2개를 더 추가해서 찰스 3세에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양봉과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찰스 국왕을 배려해서 맞춤형 환대를 펼쳤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뭐 악수 신경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찰스 3세가 국빈 방문하는 거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제 많이들 이 이란 전쟁을 해석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한번 연기됐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출 것이다. 또 찰스 3세 국왕과 그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출 것이다. 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이 미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많은 현안들이 있고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3세와의 국빈 방문은 사실 이제 영국은 내각 책임제 국가고 이게 이제 왕은 상징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정말 의전 그 자체 외에는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이란 전쟁 뭐 이것이 스케줄이 맞아졌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었고요. 어쨌든 뭐 안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스케줄을 좀 빼는 것 그 이상의 어려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좀 그 여론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찰스 국왕과의 어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또
약간의 이제 본인의 이미지 개선 뭐 이런 효과를 좀 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지만 서로 악수하면서 좀 신경전으로 지금 해석이 됐는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동 쪽을 놓고는 저 영국은 식민지 시절에 그 중동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도 그 중동 쪽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찰스 3세가 가서 원하는 것은 그 트럼프는 지금 무력으로 그냥 그 지금 중동을 초토화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중재할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도 요번에 그 미국에서 요구했던 그 전쟁 참여나 이런 걸 다 거부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가서 미국과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제 대립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좀 부드러운 걸로 이제 외교적인 이 어떤 뭐 언어적인 그 서비스를 좀 하겠죠. 이제 그래놓고서 이제 영국의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미지가 이제 중동에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다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타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삼 산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